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임준희 관세사고요. 본 학원에서 1차 관세법 개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지금 들으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무형영어랑 회계학은 지금 개강을 했겠네요? 아, 예. 그리고 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법무법인에서 이제 관세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하고 관세법인에서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9년에 합격해가지고 현재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설명회 같은 거 혹시 참석을 하신 적 있나요? 아, 혹시 지난번에? 그러면은 이제 뭐 관세사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전망 같은 거는 다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빼고, 간단하게 이제 기본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관세법을 처음 접하시니까, 첫 번째로 이제, 관세가 뭐냐, 그죠?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예요. 그죠? 국세라고 하는 거는,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세가 있습니다. 그죠? 관세는 이제 우리 관세청, 그죠? 그 다음에 내국세는 국세청. 거기서 이제 각각 관장을 하고 있는 세목이고요. 내국세는 굉장히 많죠.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인세 같은 거, 그죠? 법인세 같은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관세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관세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국세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방세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시. 그죠? 뭐, 대전광역시. 그런 데가 이제 지자체인데, 그런 데서 뭐, 자동차 뭐, 취등록세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이 되고, 이를 통틀어가지고, 조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세 중에서 또 국세 일부인 관세를 규율하고 있는 그런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세 정의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국세다. 그래서 관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수입 물품의 가격하고요. 그다음에 관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관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법은 관자는 이제 통관, 그죠? 수출입 통관. 그 다음에 세자는 조세, 그죠? 조세는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지 그런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입 통관에 대한 절차 부분, 그 다음에 관세,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부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관 많이 들어보실 텐데, 통관은 관세법상 규정된 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다음에 반송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법 2조의 용어의 정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청하고 세관이 있잖아요. 관세청은 지금 대전광역시에 있어요. 대전광역시에 있고, 거기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곳에 여러 개의 부처들이 모여있죠. 주로 뭐 특허청도 있고, 그죠? 무슨 뭐 통계청, 그죠? 조달청 이런 것들도 다 내려가 있고요. 관세청이 있고 그 밑에 전국 각지의 세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뭐 우리 서울 세관에 서울 본부 세관, 그죠? 그다음에
뭐 광주 본부세관, 그다음에 뭐 그 대구 본부세관, 그죠? 그다음에 인천세관, 부산세관, 뭐 이렇게 주로 광역시에 이제 큰 세관들이 있고 각자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이제 산하 세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청하고 세관은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 생각하는 수입이 뭐예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이제 들여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관세법상 수입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죠? 반입하는 거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것도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그 본문을 들어가시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출.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거. 일반적으로. 그죠? 그냥 밖으로 나가면은 수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죠? 중요한 거는 반출하고 내국 물품 상태인 물품을 반출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간단히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은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해외고 국내인데 영토상으로는 우리 국내에 있지만은 관세법상으로 외국으로 보는 구역이에요. 그걸 바로 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세라는 말, 그죠? 옛날에 뭐 보세옷들 그런 것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보세는 일단 관세를 유보해준다. 그죠? 조금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걸 1번이라고 하고,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진짜 들어오는 거. 그죠? 1번하고 2번이 있으면은 아까 말한 관세법상 수입은 이 2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외국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관을 할 때, 그 수입 통관을 할 때 물건이 일단 들어와요. 이거는 관세법상 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필요하면은 수입 신고하고 수리되면 이제 물품 빼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유통하고 소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세구역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우리 그 지정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보세구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관 검사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정장치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국가에서, 그죠? 세관에서 지정을 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인이 아닌 국가 소유의 어떤 구역을 이런 지정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허를 해준 거예요. 특별히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보세구역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구역은 주로 이제 사인의 재산인 그런 구역을 활용을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보세,
창고하고, 그 다음에 공장하고,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이렇게 있고요. 5가지고 말 그대로 창고는 이제 물건을 보관하거나 그죠? 장치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공장은 원재료를 들여와가지고 보세 상태로 물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뭐 국내로 반입해서 유통하거나 아니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다음에 건설장은 역시 완제품 상태가 아닌 뭐 미조립 상태, 그죠? 분해 상태의 물품을 들여와가지고 뭐 어떤 건설 시설을 만들거나 이제 봉사를 완료한 다음에 수입 통관을 하는 거, 그죠? 보세 상태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전시장, 뭐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데서 무역 박람회 하죠, 그죠? 그런 데서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이제 뭐 국내에서 소비하려는 사람한테 판매하면은 그 시점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물건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장, 보세 판매장 우리 아시죠? 그 면세점, 그죠? 면세점, 뭐 시내 면세점이 있고, 그다음에 출국장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공항에 있는 거 출국장 면세점. 그다음에 시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면세점 이런 것도 있죠, 저쪽에, 그죠? 그다음에 외교관 면세점. 주로 이제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그런 면세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 보세구역은 이 5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공장이랑 건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전시장, 판매장 2개 이상이 묶여 있는 그런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보세구역을 종합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죠? 인천국제공항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있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관세자 된 다음에 이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여객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 특히 이제 화물터미널 안에 뭐 이런 보세 창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 넓은 부지 안에 화물터미널 안에 보세 창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 우리 이제 면세점 있죠. 그것만 해도 벌써 두 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종합보세구역의 일종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구역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7장, 관세법 7장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일단 기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법은요, 총 1조부터, 그죠? 329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법률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법률은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 하위 레벨의 법령인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통 대통령령이고요. 관세법 시행령은 1조부터 29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하위 레벨인 시행규칙, 그죠? 그거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각 부처가 있겠죠. 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뭐 교육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시행규칙 같은 거는 그 어떤 업무를 관할하는 그 소관 부처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행규칙은 1조부터 86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법제처라는 데가 있는데, 뭐 수업 목적으로도 가끔 들어가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많이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관세법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렇게 (3단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게 딱 떠요. 그걸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법령 규칙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딱 거기에 맞는 시행령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딱 보기 좋게 딱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관세법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 별표라는 게 있는데, 관세율표라는 거예요. 관세율표 2차 과목이 있죠. 2차 2교시에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관세율표 맞아요. 근데 관세율표 별표로 빼놓은 건데 워낙에 양이 많아서 그러한 관세율표, 우리 관세율을 어떤 물품이 이제 수입될 때, 그죠? HS 코드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고, 그 HS 코드가 관세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 고시나 예규나 지침이나 훈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이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은 어떤 세부적인 실무적인 그런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세청 고시 같은 걸로 규정을 해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그런 것도 있고,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그런 것들이 우리 실무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규나 지침, 훈령 같은 거는 이제 관세청 내부적인 그런 지침 같은 거, 그죠? 그 여러 세관 직원들한테 전파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관세법이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4번까지만 관세법 체계죠, 그죠? 5번은 이제 정말로 격가지죠, 격가지. 여기서 차마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1장부터 보시면은 총칙이라고 해서 1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총칙 부분에서는 우리 관세법의 목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법 적용의 원칙,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 그 다음에 서류 보관 기간,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과세가격하고 관세 부과징수, 과세가격 결정하는 것, 관세평가라고 부르고, 우리 2차 3교시에 그죠?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 부과징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2장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세율, 그죠? 저기서 말하는 세율은 관세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품목분류, 우리 HS 코드를 몇 번인지 정해주는 거, 그죠? 분류를 하는 거를 품목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3장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감면 환급, 감면은 관세를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은 경감해주거나, 그죠? 경감해주거나 아니면은 면제해주는 거, 그거를 감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급, 냈던 관세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 내야 될 관세를 나눠 가지고 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납세자 권리 및 불복 절차. 만약에 납세자가 그 세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면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어떤 절차를 마련해줘야 될 거잖아요. 우리 보통 뭐 소송 같은 것처럼 관세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관장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의 운송수단에서는 관세법상 운송수단 3가지가 있습니다. 선박하고요, 항공기하고 차량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보통 선박은 외국무역선이라고 부르고, 항공기는 외국무역기, 그 다음에 차량은 국경 출입 차량,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세구역,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큰 카테고리 3가지가 있고,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운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보세운송을 얘기를 합니다. 보세운송. 보통 7장 내용하고 8장 내용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세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제도는 보세구역 제도가 있고 보세운송 제도가 있어요. 8장에 말하는 보세운송은 어떤 한 군데, 그죠? 보세구역에서 이제 뭐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거, 그런 거를 보세운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장의 통관, 그죠? 수출, 수입, 반송 통관. 그 다음에 통관 절차의 뭐 특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고, 아니면은 뭐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입 요건 관련된 거,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 체계랑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죠? 우리 저자이신 오철원 관세사님께서 이 관세법 체계대로 그 내용을 구성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한번 이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은 관세법이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셔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그죠?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어떤 그 자료나 아니면 과세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냥 무턱대고 과세를 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납세자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그런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의 벌칙입니다. 관세법 위반한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그죠? 몇 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과태료 같은 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의 조사와 처분은, 예를 들어, 세관공무원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관세법 위반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은 말 그대로 기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칙 부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규정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칙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관세법이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 경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추가해가지고 통합 문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좀 괜찮으세요? 네. 통합 문제가 있고, 그 통합 문제는 여러 개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관세법상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장의 내용들만 문제로 구성을 하면은 그래도 2장의 내용을 잘 이제 숙지를 하고 있다면은 풀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통합 문제 같은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죠, 그죠? 그다음에 FTA 특례법이 있는데, FTA 특례법은
반드시 한 5, 6문제는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갖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FTA 특례법을 제낀다 그러면은 뭐 전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예를 들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좀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은 뭐 다른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출제 비중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좀 중요한 챕터 2장이죠. 그죠? 2장이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9장. 그죠? 벌칙 부분도 꼭 거의 한 2, 3문제씩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FTA 특례법,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챕터 위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는 하시되, 뭐 나머지를 다 이제 뭐 제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처음부터 이제 알고 공부를 하시면은 강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뭐 2장 같은 거는 제꼈다가는 좀 큰일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기출 강의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관세법 개론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 이론 강의를, 그죠? 통해 가지고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실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2월이나 3월쯤 1차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최종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관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기간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기한, 뭐 주로 이제 납부기한 같은 거, 그 다음에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 뭐 세관장인지 관세청장인지 뭐 기획재정부 장관인지, 그걸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해요. 약간 좀 치사한 문제지만은 확실히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이제 나오면은 그 제도를 수행하는, 그죠? 그런 행위 주체가 누구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잘 체크를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관세법 개론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1차에서. 여기서 적어도 90점 이상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한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 1시간 반씩만 공부했는데 9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90점 맞는 공부를 해야겠죠. 1차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래서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제 수업도 그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1장의 관세법 총칙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관세법의 목적이 나와요. 관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14페이지 내용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출입물품의 통관, 그죠? 관세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네 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실제로 관세법 1조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주 과거에. 요즘은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 수출입 통관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세법의 목적은 2차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서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첫 시작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숙지를 해두시고 일단 관세법 이름에 걸맞죠. 관세 부가징수, 그 다음에 수출입물품의 통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런 것들을 규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그렇죠? 세관 관세청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게 바로 관세법의 목적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관세법의 성격을 보시면요. 15페이지에 일단 첫 번째로 조세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조세법적 성격이 있고, 아까 과세 요건, 그죠?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과세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과세 요건하고 어떻게 관세를 부가징수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관법적 성격이 있는데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9장에서, 그죠? 9장 통관 파트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사법적, 형사법적 성격이 있다. 관세범에 대한 조사, 처분 및 처벌 이런 것들 우리 11장하고 12장에서 그죠? 규정을 하고 있고, 약간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약간 독자적으로 세관에 조사권을 부여를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관세법 위반, 뭐 예를 들어 밀수입이나 관세 포탈죄 그런 걸 범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사법적, 형사법적 성격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네 번째로 쟁송법적 성격이 있다. 일단 처분청이 납세자한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쟁송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제법적 성격. 관세법에는 협약이나 협정 등 그런 내용을 관세법 안에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은 국제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다섯 가지로 관세법의 성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관세법상 수입을 일단 2조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거, 그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아니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죠? 반입하는 거 말고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까지도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물품이 있는데, 관세법 2조 4호에서 외국 물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래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뒷부분이에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는지, 그죠? 수리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외국 물품 상태를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이루어지면은 내국 물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그 다음에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냐 아니면 후의 것이냐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좀 중요해요. 일단 선박이 외국이냐 내국이냐, 그죠?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특히 공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죠? 공해라는 거는 주인이 없는 영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해라고 하면은 이제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가 결정이 되고,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외국 물품이겠죠. 그래서 그런 외국 물품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 물품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 그러면은 보통 내국 물품을 수출 신고를 하고, 그죠? 수리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외국 물품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3번의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외국 물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외국 물품으로 보는 물품. 1번과 같은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는데 외국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티셔츠인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게 외국 물품이에요. 근데 보수작업이라는 게 보세구역 안에서 굉장히 간단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옆구리에 라벨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라벨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포장을 바꾸는 거, 그죠? 박스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이쁜 용기에 담는다든지, 그 정도의 간단한 작업들을 이제 보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수 작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세구역 파트에서 배우실 건데, 이런 라벨 부착하는 작업을 할 때 이 라벨은 내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이요. 근데 티셔츠가 외국 물품인데 내국 물품인 라벨을 부착을 하죠. 그러면은 외국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물품, 그죠? 보수 작업을 할 때 외국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됐죠. 그러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문장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 공장 내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제조된 물품. 우리 보세 공장이라는 거, 그죠? 보세 상태로 원재료를 들여와가지고 그 보세 구역 안에서 뭔가 뚝딱뚝딱 뭔가를 만든다고 했죠. 만들어서 완제품을 이제 국내로 수입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국외로 반출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구역인데, 그 보세 공장 안에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제조된 물품, 그죠? 그런 것들은 외국 물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제 뒤에서 그 보세 공장 파트에서 배우실 텐데 조건이 있어요.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죠? 그런 경우에 보통 원료 과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거를 분명히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 또는 사용이긴 한데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죠? 용도에 따라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그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 같은 데서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할 물품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뭐 음료수, 음식이 음료수죠. 음료가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용품들을 배에다 또는 비행기에다 싣고 운항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선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맞게, 그죠? 그 선용품이나 기용품, 차량용품 용도에 맞게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이 되지만 수입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연결되는 거는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보통 아까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관세를 당연히 부과징수하겠죠. 근데 얘네는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선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법령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일단 출국 심사를 마치면은 국내로 들어오진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갈 사람이겠죠. 보세구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단지 이제 경유해가지고, 경유한다는 거는 그냥 잠깐 들리는 거죠. 경유해가지고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 그죠? 뭔가 모르지만은 국내로 들어올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사람이랑 비슷하겠죠. 그죠? 국내로 일단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어쨌건 1번하고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건 첫 번째는 단지 그냥 운송수단 안에서 선기용품 등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고, 두 번째도 나갈 사람한테 뭔가 제공을 해가지고 소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소비나 사용에 해당이 되지만은 수입으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기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의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그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입의 의제라는 거는 의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수입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수입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죠? 수입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이행 안 했어요. 근데 그 실질을 봤을 때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안 거쳐도 수입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물품이나 그죠?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한 수입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크게 6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보통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이제 정말 간단한 서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일일이 뭐 수입 신고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관세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그만큼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는 보통 통관 우체국이라는 것을 이제 경유를 해서 우리가 그 받을 사람, 편지 서신 받을 사람한테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최신관서가 오케이 하고서 받을 사람한테 내준 우편물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입 신고 절차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수입으로 의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중에서 이제 그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일정 장치기간을 경과하면은 이제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장치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럼 반출을 하거나 이제 또는 매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매각을 했으면은 이 매각된 물품 어차피 수입하려고 갖고 왔겠죠. 그래서 보세구역에 놔뒀는데 뭔가 이제 뭐 그 물건 주인이 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찾아갑니다. 아무리 몇 달 지나도 그냥 계속 그냥 보관한 상태로 사라져요, 물건 주인이. 그러면은 마냥 거기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각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면은 그 물품은 어차피 수입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죠? 그걸로 이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를 충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물품들은 그 충당하는 순간 관세를 납부하고 이제 수입이 된 걸로 간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몰수는 관세청, 그죠? 세관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몰수된 물품도 수입이 된 걸로 간주를 하는 거고, 6번을 먼저 보시면은 몰수를 가름해가지고 추징된 물품. 몰수를 하려고 보니까는 빼앗을 물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내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추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수를 가름해서 추징된 물품 그것도 역시 수입이 됐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약간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들 그런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검찰에 보통 고발을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검찰에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하고, 그죠? 관세법 위반 사범을. 그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자기 단계에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해요. 통고처분. 그래서 그 통고처분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해서 그거를 돈을 내거나, 그죠? 그렇게 이행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고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뭉개고 있으면은 세관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그죠? 국고에 귀속된 물품. 그런 것들도 보통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하려고 이제 통고를 했는데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각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라 걸로 귀속을 시키는 거, 그죠? 나라가 갖는 거죠. 국가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에 귀속된 물품 이런 것들도 관세법상 수입의 의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이라는 개념이 납니다. 우리가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수입이나 수출 용어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 반송, 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림, 그래서 보세구역이 있고, 그죠? 여기가 국내인데 이게 수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반송은 뭘까요? 반송은 일단 반입이 됐어요. 반입이 됐는데 수입이 안 되고 다시 반출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송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반드시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것만 반송이 아니에요. 그죠? 왔던 대로 다시 갈 수 있지만은 왔던 데 말고 나갈 때는 이제 다른 제3의 국가로 나가는 것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고, 일단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은 이 그림이 되겠죠. 이 화살표가 될 거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 그거를 관세법상 반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수입 신고를 했지만은 뭐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통관이 보류되어 있다가, 그 통관이 보류됐다는 거는 이 보세구역 안에 계속 장치가 되어 있다가 다시 어떤 이유에든지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반출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된 물품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름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발견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국내로 뭔가 이제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반송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국으로부터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됐는데 들어왔는데 국내 수입화주 결정 지연으로, 그죠? 이거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수입 통관하기가 싫어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수입 통관해서 국내에서 유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저희가 나오는데, 수출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